메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메뉴가 드라이브 설정인데요. 이 드라이브 설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이브라는 거는 뭡니까? 그 촬영하는 그 속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장씩 찍을 것이냐, 연속으로 촬영할 것이냐라는 게 이 드라이브 설정인데, 이 후지 카메라에는 그 속도하고 또 다르게 브라켓팅 설정도 이 드라이브 설정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R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V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필터 설정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드라이브 설정 모드에 싱글은 없어요. 싱글은 없고 이렇게 5가지의 메뉴가 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브라켓팅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요, 또 이게 굉장히 많죠. 여기 지금 뭐 자동 노출 브라켓팅, ISO 브라켓팅,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팅, 초점 브라켓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브라켓팅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눠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가지고 평균값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언더 오버, 그러니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카메라에서 지시해 준 방법대로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있든가, 아니면 또 비교해 보고 싶든가, 아니면 잘못됐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이 브라켓팅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브라켓팅은 노출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노출에. 그래서 노출에 언더 오버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필름 사진에서 이 브라켓팅이, 특히 필름 같은 경우는 제가 관용도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용도는 뭡니까? 노출의 가부족을 허용하는 범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필름 사진, 특히 칼라, 거기에다 감도가 낮은 건 관용도 폭이 좁기 때문에 노출의 허용 오차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노출의 실패로 사진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라켓팅 촬영을 하거든요.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노출값으로 찍고 언더로 찍고 오버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출 브라켓팅인데, 지금 여기 후지에서는 노출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브라켓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 브라켓팅에서도 지금 보면 내가 지금 그 자동 노출 브라켓팅을 할 것이냐, ISO 브라켓팅으로 할 것이냐, 필름을 할 것이냐 이건데요. 자동 노출 브라켓팅 같은 경우는 그 메뉴 설정 다이아를 갖다가 브라켓팅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이아를 돌려서 그 설정을 해줘야 이 브라켓팅이 먹는 겁니다. 자동 노출 브라켓팅 설정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이제 한 장씩 찍을 것이냐, 연속해서 촬영할 것이냐라는 게 요거고요. 근데 뭐 설정한 카트 수만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3장이다, 6장이다, 7장이다 뭐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으로 누르면 셔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7장, 9장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3장이면 3장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매번 7카트로 설정했다 하면 7번을 셔터를 누르게 되어 있는 게 한 프레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연속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는 거고, 시퀀스 설정이라는 건 뭐 마이너스로 찍고 제로 포인트로 찍고 플러스로 찍을 것이냐, 아니면 뭐 플러스로 찍고 제로로 하고 마이너스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촬영이 브라켓팅을 순서를 어느 쪽으로 줄 것이냐를 그 설정하는 건데, 이건 좀 과도한 친절 같습니다. 딱 보면은, 찍은 사진 보면 대충 우리가 알 텐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읽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든지 뭐 개인적인 취향에다 맞춰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장 찍을 것인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제로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쪽으로 하나 둘 셋 넷에서 9프레임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2프레임만 찍는다든가 하게 되면 플러스 2라는 건 지금 뭐예요? 이 플러스 쪽으로만 2장, 노멀하고 플러스 3분의 1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내가 몇 장을 찍을 것인지 9장, 7장, 뭐 5장,
3장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부족적으로 2장을 찍을 것인가 부족적으로 3카트를 찍을 것인가를 이렇게 변동을 줘가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촬영 카트 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옆에는 그럼 노출의 변화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3분의 1 단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면에서 노출의 변화 단계를 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분의 1 단계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설정 모드에서는 2분의 1은 없기 때문에 한 스텝이나 최소 3분의 2 스텝 정도로 해줘야 노출의 그 단계별 변화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이라는 얘기겠죠. 요게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이기 때문에 설정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자동 노출 브라켓팅 설정이 된 겁니다. 아니면 감도를 변화를 줘가지고 할 것이냐 해서 이 ISO 브라켓팅이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이걸로 해주는데 이 감도를 한 스텝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 3분의 1 단계의 변화를 줄 것이냐 뭐 3분의 2 단계 변화를 줄 것이냐 그러는데 감도 3분의 1 단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 3분의 2나 플러스 마이너스 1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감도를 가지고 노출을 브라켓팅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 흑백으로 찍고 싶은데 흑백을 하나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필름에서 제가 필름 사진 찍을 때 벨비아를 많이 썼다고 그랬는데요. 뭐 벨비아로 하나 선택하고 뭐 다른 필름으로 해서 필름을 3가지로 선택을 하면은 필름 3가지 형태의 촬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는 컬러라든가 톤을 재현하는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는 어떤 면에서 좀 더 재밌는 그런 건데 뭐 이런 것까지 브라켓팅 기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바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 바란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컬러를 살짝 변화를 주는 겁니다. 화이트 바란스의 그 색농도를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 브라켓팅 기능도 있고 뭐 초점 브라켓팅 같은 경우 뭐 캐논 카메라에서도 있는데 초점의 위치를 변화를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초점 결과가 나온 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뭐 오토로 하든가 수동으로 하든가 해갖고 자기가 설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뭐 몇 프레임을 찍을 것인가 간격은 몇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초점 브라켓팅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불필요한 요소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의 기능은 그나마 좀 쓸만하겠죠. 브라켓팅이라는 거는 너무 자주 이용하면 안 좋지만 아주 결정적 순간에 사용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 브라켓팅 기능이고 그 연사 속도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CH 모드에 놓고 설정을 해줘서 프레임별로 뭐 1초에 몇 카트 찍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스 촬영 연사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움직임이 심한 대상을 사진을 찍는다든가 운동 사진이라든가 야생 동물 조류의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이런 모드를 놓고 자기가 속도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낫겠죠. 몇 초당 몇 프레임을 찍는다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크롭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건 슬로우로 찍는 연사잖아요. 저속 연사. 이것도 자기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HDR 모드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노출 보정의 한 일환이죠. 우리가 사진을 찍는 대상에는 하이라이트가 있고 섀도우가 있고 미디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노출차가 심하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가 이 관용도 폭이 워낙 넓어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노출로 맞춰줬을 때는 그만큼 보정의 효과도 뛰어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걸 보정하다 보면 상당히 그 인위적인 냄새가 나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사진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노출차가 심할 땐 이 HDR 모드를 써주면은 그 농도의 단계적인 변화를 다 살려줍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도 살리고 섀도우도 살리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오토로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촬영을 해 주는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그래서 그 톤 자체의 그 변화를 200%로 할 것이냐, 뭐 400%냐, 800%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 좀 더 정확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죠. 200으로도 찍어보고 400%로도 찍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차이를 느껴보시는 것도 이 HDR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HDR 모드는 디지털 사진에서 바로 나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필름 사진에서도 간혹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차가 너무 심할 때는 삼각대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이라이트에 노출을 맞춰서 한 장 찍고, 섀도우에 노출을 맞춰서 찍고, 뭐 미디움 톤에 노출을 맞춰서 찍어가지고 그 세 장을 삼각대에 놨기 때문에 프레임이 변화가 없잖아요. 세 장을 딱 겹치게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아주 풍부한 궤조를 갖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 HDR 모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HDR 모드의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설정 다이아를 HDR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드라이브 설정 메뉴에서 맨 아래 맨 마지막에 있는 메뉴가요, ADB 필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ADB의 원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특수 필터 효과를 해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로모 카메라, 뭐 미니어처, 뭐 팝 컬러, 하이키, 로키, 다이나믹 톤, 소프트 포커스, 포인트 컬러,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린, 블루, 오렌지,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로모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그 아날로그 감성을 쫓는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카메라고요. 그 색감의 톤이나 이런 게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꽤 오래전부터 인기 있었던 그런 클래식한 카메라고 클래식한 필름입니다. 그런 로모 카메라로 찍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선명도라든가 이런 게 기계적인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좀 약간 뭐 날카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딱딱하고 기계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로모 카메라로 찍은 이 필름 사진은 상당히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뉴에 들어가 보면 그 로모 카메라 하면 그런 특징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형태의 설정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자주 사용할 일은 없는 그런 그 메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키는 밝게 찍히는 거, 로우키는 좀 어둡지만 컨트라스트가 강하면서 어두운 부분이 많은 거, 뭐 다이나믹 톤은 굉장히 강렬한 그런 대비를 나타내는 이런 뭐 톤, 소프트 포커스는 뭐 아시겠지만 연초점 효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나와 있는 포인트 컬러는 다 이 옐로우다. 만약에 지금 포인트 컬러 옐로우를 설정하면은 지금 요즘 봄이라 이제 노란 개나리가 많이 펴 있다 그러면 노란 개나리를 딱 보고 찍으려고 그러면 이 개나리 꽃이 노라니까 그것만 노랗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린을 가지고 있는 대상만 컬러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처리되는 그런 또 기능, 뭐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도 작업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일일이 들어가서 작업할 필요 없이 촬영 당시에 바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ADB 필터 설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메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보면은 뭐 팝 컬러가 뭔지, 하이키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파인더 모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롭하는 거예요. 크롭을 한다라는 게 글쎄 왜 이 촬영 당시에 크롭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ON을 시켜주면 파인더 자체에 프레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사각 프레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 안에 나머지 이 부분은 찍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크롭을 하는 기능이 스포츠 파인더 기능이래요. 그래서 운동 선수 같은 거나 새나 기타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에 이 옵션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스포츠 파인더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메뉴고 뭐 그렇게 크게 유용한 건지 실질적으로 촬영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무시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당황했던 그런 메뉴가 사전 사진 촬영 ES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얘기인지 이 후지가 새로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사전 사진 촬영이라는 거에서 이 사용 설명서를 봤더니요. 셔터 버튼을 완전히 눌렀을 때와 촬영된 사진이 메모리 카드에 기록되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셔터 버튼을,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메모리 카드에 사진이 기록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는 셔터 버튼을 반누름 했을 때부터 전자샷도 촬영을 시작해서 셔터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촬영 컷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진짜 또 기억 이가 생각나는데요. 뭔 이런 빌어먹을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온 시키지지가 않아요. 뭐 CH 버스팅 모드, CH 여기다 놔야 되나 본데요. 얘는 지금 살지가 않습니다. 어디다 놔야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몰라도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니 찍고서 그냥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면 되지. 이 HDR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을 3장을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장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카메라, 특히 후지 카메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완하려고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이거는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능 같다라는 생각. 몰라도 돼요. 스포츠 파인더 모드도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써도 상관없죠. 뭐 그건 자기 개인적인 자유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능은 도리어 머리만 아프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셀프 타이머는 뭔지 아시죠? 셀프 타이머. 그러니까 셔터 버튼을 내가 누르지 않고도 그러니까 원래 셀프 타이머라는 건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찍는, 우리가 사진가들 보면, 특히 외국 사진가들을 보면요, 셀프 포트레이트를 상당히 많이 찍는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가마다 좀 틀린데 안 찍는 사람도 있고,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가 같은 경우는 평생 사진을 하면서 셀프 포트레이트를 딱 한 번 찍었어요. 근데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찍는 사진가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찍는 게 셀프 사진인데 사진가들이 찍는 자기 셀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울에 반영된 거, 뭐 그림자의 셀프, 뭐 이런 식의 셀프를 찍는 건데 나중에 자기가 셀프로 사진을 찍고자 하면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케이블 릴리즈라든가 해갖고 보조 셔터를 길게 연결해서 찍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케이블 릴리즈가 그렇게 길 수도 없고 에어 릴리즈라는 걸 사용해갖고 우리가 쓰는 것도 있는데 에어 릴리즈도 뭐 길이에 한계가 있고 뭐 이래서 누가 나를 찍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셀프 타이머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좀 더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셀프 타이머라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 때부터 계속 사용이 되던 게 셀프 타이머인데 요즘은 셀프 타이머가 굳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리모트 컨트롤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은 얼마든지 카메라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되는 그 범위 내에서입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 셀프 타이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슬로우 셔터로 사진을 찍을 때, 장노출로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셔터 버튼에다 손을 올려놓고 누르는 순간에 아무리 카메라에 단단히 고정을 했다라고 해도 이 미동이 생길 수가 있어서 완벽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조 셔터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뭐 전자 릴레이즈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해 주면 되는데, 그런 도구가 없을 때는 그때 셀프 타이머를 사용해 되면 셔터 버튼을 누르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떨림이 시작됐다가 그 정해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동이 멈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셔터가 작동하게 해줄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셀프 타이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기본적인 카메라의 기능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이 셀프 타이머의 설정 저장, 그러니까 내가 사용했던 셀프 타이머의 시간을 저장하는 거예요. 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뭐 셀프 타이머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게 온오프 기능이 있는 거고요. 셀프 타이머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앞에 AF 보조관, 거기가 셀프 타이머 램프 기능하고 같이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셔터를 누르고 막 뛰어와서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깜빡이는 걸 보고서 이 표정도 관리하고 뭐 이러지, 이걸 갖다가 뭘 굳이 껐다 켰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쓸데기 없는 기능들을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것도 그러니까 절대 필요 없는 거예요. 셀프 타이머 설정 저장, 셀프 타이머 램프, 이건 그냥 뭐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강 모드가 있죠. 측강 모드가 기존의 카메라에는 3개까지 있었는데요. 뭡니까 이게, 이 에버리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에버리지를 또 하나 넣었어요.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XT1에는 에버리지가 없습니다. 근데 에버리지 이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이건 뭐예요? 빛을 측정해 주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카메라의 기능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출에 맞춰져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빛을 조절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빛을 조절하는 행위가 카메라 사진 찍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기능들이 대부분 다 노출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카메라 노출이 필름 카메라보다 훨씬 더 정밀해졌다, 그래서 사진 찍기가 훨씬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요 멀티 패턴 측각이에요. 캐논에서는 평가 측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다 멀티 패턴 측각, 다분할 측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파인더 화면에서 그걸 전체 화면을 분할을 한 겁니다. 아주 수십 개로 분할을 해서 부분 노출을 재갖고 그걸 평균값으로 해갖고 노출을 재주기 때문에, 그냥 기계식 카메라의 노출은 대부분 주광부 중점 측강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게,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카메라의 중앙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이커마다 틀리지만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60%, 주변에서 40%, 그래서 2분할 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 개 값을 측정을 해갖고 평균값으로 노출값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멀티 패턴 측강은 수십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분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건 캐논 같은 경우는 32분할, 뭐 좀 더 미세하게 한 건 뭐 64분할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노출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그냥 셔터 누르기가 편리해져서 사진의 완성도가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누가 우리 후배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무슨 사진 얘기하다가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갖고 너나 나나 사진 찍어도 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늘어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좋아졌고 편리해졌다. 옛날에는 사진 좀 오래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이나 경륜에 의해서 노출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지만 지금 기계가 해주니까 그런 이유가 이 멀티 패턴 측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촬영은 그냥 멀티 패턴에다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뭐 다른 건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부 중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크게 쓸모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어떤 측광이든 간에 대상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고 다른 광선에 들어오는 걸 차단할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그냥 접근해서 측정해 주는 게 가장 완벽한 노출 측정 방법인데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접근해서 노출을 측정할 만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측광이라고 뭐 부분 측광이죠. 이 독립된 노출계라고 빛의 양만 측정해주는 기계장치 익스포즈메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포트 노출계가 있습니다. 그 스포트 노출계의 최소 각도가 1도예요. 1도. 1도 아래에 있는 대상의 빛만 재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의 노출에 아주 정밀도가 최고 되어 있는 게 스포츠광입니다. 그래서 원경 촬영이라든가 뭐 풍경 촬영할 때 스포츠광을 많이 하죠. 섀도우 측정하고 미디움 측정하고 하이라이트 측정해서 자기가 에버리지 값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해갖고 사진을 찍고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켓팅 해갖고 노출을 나눠서 촬영을 하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그 원경에서의 노출 정밀도 반사광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노출계는 다 반사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사체에 부닥쳐서 오는 빛을 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만 재주면 되는데 그 이외의 광선까지 다 들어와 버리니까 노출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근데 그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스포츠광이다. 그래서 이런 측광 모드에서는 멀티 측광이나 스포츠 측광,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광선들이 대상의 45도 각도에서 들어오는 사광, 90도에서 들어오는 측광, 뒤에서 45도 들어오는 반역광, 역광 뭐 이런 난해한 광선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멀티 패턴도 특히 역광이나 반역광에서는 멀티 패턴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안 만들어줄 때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대상에서 오는 반사광 이외에 다른 광선이 훨씬 더 강할 때는 스포츠광을 이용해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평균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에 에버리지 말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평균이라고 돼 있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에버리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만 들으면 야 이게 제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이게 제일 노출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티 패턴 측광을 그냥 메인으로 놓으시고 다른 반사광이 심하다든가 주피사체에서 오는 빛만 측정하고자 할 때 스포츠광, 원경, 풍경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땐 스포츠광 모드로 두시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측광 모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셔터 타입이 있는데요. 이 셔터 타입도 글쎄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냥 뭐 기계식 셔터나 전자 셔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얘네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그래서 아무튼 기계 셔터가 있고 전자 셔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얘네들 지금 보면은 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MS 기계 셔터,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 셔터라는 거 같고요. EX 일렉트릭 셔터라는 거 같고 ES는 그 EF 전면 커튼 셔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계 플러스 전자. 이 참 여기 그래도 뭐 친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MS로만 사진 찍기 고속 셔터가 8000분의 1초까지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은 무음 촬영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나 그 전 강의에 말씀드렸는지 몰라 노파인더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꼭 찍어야 될 경우에 찍히는 대상이라든가 이게 카메라가 자기를 찍는지 모르게 해서 자연스럽게 찍는 그런 사진을 캔디드 포토라고 그랬는데 셧다운이 나면은 아무래도 촬영한 대상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소음으로 해버리면은 소리가 안 나게 해버리면 몰래 찍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건 좀 조심해 줘야 될 게 초상권이나 이런 사생활 보호권에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캔디드 포토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사용 안 해주시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촬영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게 기계식 셔터 방식에서는 그게 안 되고요. 전자 셔터에서는 무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속 셔터 스피드가 전자 셔터에서는 18만 초래요. 18만 초분의 1. 이가 굉장한 빠른 고속 셔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기계 셔터는 우리가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는 8천분의 1초까지 나오는데 이 전자 셔터는 18만 초분의 1이니까 이건 거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셔터인데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대상,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는 대상을 순간 포착하고 싶을 때는 얘네들 설명에 의하면 전자 셔터가 낫겠죠. 전자 셔터가 난데 전자 셔터는 감도가 100에서 12800까지 뿐이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XT5 같은 경우는 64에서 5만 천 얼마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 셔터에서는 그냥 레귤러로 100에서 12800까지 뿐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자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장시간 노출의 노이즈 감소가 또 적용이 되질 않는데요. 이게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후레쉬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후레쉬라는 건 동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후레쉬가 빵 터지는 순간에 셔터가 완전히 열렸을 때 후레쉬가 빵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셔터가 열리기 전에 터지든가 셔터가 열렸다 닫힐 때 터지면 화면의 일부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XT5 같은 경우는 동조 타임이 250분의 1초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250분의 1초로 사용할 때는 후레쉬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 500분의 1초나 그 이상 넘어가면 후레쉬 사용해도 셔터막이 닫힌 상태라 나오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 전자 셔터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후지는 전용 후레쉬도 없고 사용을 안 해봤지만 캐논을 예를 들게 되면 캐논은 후레쉬를 끼게 되면 그 동조 타임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동조 타임 이상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게 자동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후레쉬 사용해서 그 낭패를 낭패를 보는 그걸 최소화 시켰는데 아마 후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계 셔터하고 전자 셔터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저거 모르겠어요. EF로만 사진 찍기, 최대한 시간 블랙아웃에 적합한 2000분의 1초보다 느리고 높은 이미지 퀄리티, 8000분의 1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도 못 하겠고요. 요거 밑에 있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기계 셔터나 전자 셔터로 선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전자나 기계 셔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 신경 쓸 바에야 실질적으로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새삼 또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 타이머. 인터벌 타이머도 그 캐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인터벌 타이머 이건 자꾸 이런 걸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촬영 시간을 자기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 간격을 조절하는 게 인터벌 타이머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이 인터벌 타이머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살짝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촬영 시간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미리 설정된 간격으로 자동으로 촬영하도록 카메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카메라 내 타이머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좋겠죠. 다른 타이머 쓸 필요 없이 그래서 간격을 몇 분으로 할 건지 분으로 할 수도 있고 초로 할 수도 있고 촬영 카트 수는 이게 이제 999카트냐, 2카트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촬영하는 매수에 따라서 그 촬영 한 카트 찍고 그 다음 카트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자기가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격 타이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촬영 노출 보조. 이 간격 타이머는 촬영 중에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촬영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려면 ON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촬영 노출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촬영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일이 뭐가 있겠을까요?
피사체 밝기가 크게 달라지면 엉뚱하게 노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인터벌 타이머 사용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몰라도 일단 ON을 시키면 그런 걸 방지해 준다고 하니까 인터벌 타이머 사용할 때 얘도 ON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인터벌 우선 모드는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플리커 감소, 이 용어 자체들도 참 적응이 안 되는데요. 이 플리커 감소라는 게 뭐냐면 그 형광등 같이 깜빡이는 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광등이나 기타 유사한 광원에서 촬영할 때 사진이나 뭐 디스플레이에서 깜빡임을 줄이려고 할 때는, 그런 공간에서 할 때는 그 모든 프레임에 적용하든가 아니면 뭐 필요 없다 생각하면 오프하든가, 그 플리커, 그런 깜빡임을 좀 더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할 때 이거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크게 필요 없다 그러면 사용 안 해줘서도 되는 거고, 크게 몰라도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꺼져 이 플리커가 없는 셔터 속도 설정, 뭐 이것도 도대체 뭘 그 플리커가 없는 장소에서 셔터 속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뭔 소린지 도대체 저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플리커라는 건 깜빡임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플리커 없는 셔터 속도 설정을 뭘 어떻게 하라니? 온 시키면은 지가 알아서 그런 그 깜빡임 있는 데서 자기가 셔터 속도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하여튼 그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메뉴가 손떨림 보정 모드인데요. 이 손떨림 보정은 이 기능은 요즘 뭐 모든 카메라에 일반화된 기능이죠. 하다못해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슬로우 샷다로 촬영할 때 삼각대를 설치하기 좀 귀찮고, 아니면 삼각대 설치가 불가능할 때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카메라의 흔들림, 사진 찍을 때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정확한 이미지를 얻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손떨림 보정 기능이죠.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디 쪽으로도 이런 손떨림 보정 기능이 전부가 장착이 돼가지고 손떨림 보정 폭이 상당히 넓어졌는데 이 후지 같은 경우는 아직 바디에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평상시, 그 다음에 촬영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운트 애답터를 사용해서 렌즈를 사용할 때는 초점 거리를 설정하라고 이렇게 친절한 안대물도 돼 있지만, 그 평상시가 얘기하는 용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을 때 손떨림 보정 모드를 사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촬영시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평상시에 사진을 안 찍고 카메라를 쓰질 않는데 손떨림 보정 기능을 킨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촬영 시에만 설정을 해주시는 게 낫고, 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는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을 오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후지 같은 경우는 바디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렌즈 쪽에서 오프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기 있다라 그러면 지금 요 메뉴에서 오프 기능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렌즈에만 가능한 거라 렌즈에서 오프를 시켜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카메라 내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짐벌이라는 그런 기능인가, 이게 동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이 동작이 굉장히 카메라가 흔들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움직임이 좀 적게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주는 이런 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이 렌즈 쪽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온 시켜 놓으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들고 찍을 때 그 호흡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임에 이 바란스를 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니까
떨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카메라를 삼각대에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카메라 쪽에서 렌즈 쪽에서만 움직여주지 카메라 자체는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도리어 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에 장착을 했을 때는 그 떨림 방지 기능을 오프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텔레 컨버전이라는 것도 글쎄요, 이거 뭘까요? 1.4 2.0 이렇게 지금 크로즈업 되잖아요. 화면이 이게 원래 화면이고 꺼진 상태 1.4 2.0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컨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 거리를 연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컨버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광학적인 유리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좋은 렌즈를 쓰는데 아주 고급질 렌즈를 쓰는데 컨버터가 싸구려면은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컨버터는 가능하면 진짜 안 쓰는 게 좋은데, 이 디지털 컨버전도 뭐 내가 찍어갖고 크롭 하든가 해주는 게 낫지 굳이 디지털 텔레 컨버전을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렌즈에 한계가 있다, 근데 저건 꼭 찍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최대한 줌 렌즈 가지고 땡긴 다음에 텔레 컨버전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써줄 수는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중 노출 기능인데요. 이 다중 노출이라는 건 뭡니까? 한 화면에 여러 장을 이미지를 그러니까 합성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토 몽타주라는 얘기들을 하죠. 포토 몽타주에서 이렇게 합성하는 그런 형태, 뭐 암실에서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요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뭐 이런 데서 그런 합성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것보다 촬영 당시에 그런 다중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뭐 실수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필름을 셔터를 감아주면 필름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밑에 그 리와인드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줘야 톱니가 빠지면서 필름은 셔터만 감기고 필름은 제자리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몇 번의 촬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다중 기능, 그러니까 다중 노출 촬영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중 노출 촬영이 나와가지고 그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창작적이고 하는 그런 재밌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느낌의 작업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야경 촬영을 만약에 한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 건물들의 그런 모습들을 배경으로 한 야경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땐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 건물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 때 사진을 찍게 되면 대부분 노출이 창가에서 비치는 그 밝은 라이트가 밝은 빛의 노출이 맞다 보면 건물의 윤곽은 그냥 검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런 야경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가 다 떨어지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건물의 윤곽부터 찍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창가로 비치는 그 라이트의 빛을 측정을 해갖고 그걸 이중 촬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그 야간의 그 야경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다중 노출을 이용해 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창작적인 작업으로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중 노출 조정해서 들어와 보면 증가, 평균, 밝기, 어둡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 증가는 겹치는 사진마다 노출값이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찍은 노출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오버가 되겠죠. 그래서 노출이
밝게, 결과물이 밝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이제 증가 촬영이라고 하는 거고, 이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각 사진마다 노출 평균을 잡아줘서 다중 노출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도 평균 설정해서 찍는 게 평균으로 설정해서 찍으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다는 거예요. 뭐 하얗게 날아간다든가 어둡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없이 각 사진마다, 겹치는 사진마다 평균적인 노출로 잡아주니까 좀 더 안정적인 컬러나 톤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 밝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밝기는 그 사진의 밝은 부분을 위주로 표현이 되는 게 요 밝기 모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출 우선순위가 밝은 물체에 부여돼서 어두운 배경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노출을 유지할 수 있게 밝은 부분을 위주로 이 노출이 형성되는 이게 이제 밝기라는 거고요. 어둡기는 뭐 안 봐도 뻔하겠죠. 반대겠죠. 밝기하고. 어둡게 모드는 노출 우선순위가 어두운 대상에 먼저 주어져서 그 어두운 대상에 밝은 배경과 결합됐을 때도 노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테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어두운 모드다 해서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평균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뭐예요, 이 다중 노출은 그렇게 자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 그 디지털 카메라에는 다중 노출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화면에 여러 번의 노출을 주는 건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 ST5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9장 정도나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꽤 많은 장이 한꺼번에 이게 한 화면에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능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중 노출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메뉴가요, 픽셀 시프트 멀티샷 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중 노출 기능을 껐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 시프트 멀티샷이라는 건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미지 센서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세 가지 색상 중 하나만 픽셀 내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센서를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촬영해서 각 픽셀의 세 가지 색상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록하게 해서 정확한 색상 재현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이 픽셀 시프트 멀티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정말 그렇게 된다라면 좋겠지만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 촬영할 때 이 카메라가 흔들린다든가 이럴 때는 이미지가 올바르게 결합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재현이 안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좀 특별한 기능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설정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겹치기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겹치기 촬영. 그래서 뭐 1초 간격이나 2초 간격 이렇게 해갖고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걸 써보질 않아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딱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겹치기 촬영을 해서 정확한 색상을 재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요 픽셀 시프트 멀티샷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안 써도 되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무선 통신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기능이죠.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 거기다가 이 카메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뭐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마다 그 앱이 있어요. 앱을 깔아주면은 이 카메라를 제어하고 원격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고요. 카메라에서 업로드한 사진을 받을 수도 있고, 카메라의 사진을 검색해서 선택한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와이파이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통신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메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